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메타러닝 이 서베이 논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저번 시간에 메타학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학습의 분류 중에서 모델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메타 피처랑 프라이어 모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쭉 이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메타학습이라는 거는 AI가 이제 마치 사람처럼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에 학습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쉽게 적응을 하고 이제 빠르게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메타학습의 메타러닝의 기본 그 피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메타러닝에 대해서 이 논문을 쓰신 분은 이제 모델 이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태스크 프로퍼티, 이게 메타 피처죠. 그 다음에 프라이어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문들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다루었나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스크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그 태스크의 특성을 분석해서 이제 가장 유사한 태스크를 찾아서 그 특정 어떤 컨피규레이션, 그 하이퍼 파라미터와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합친 이 특정 컨피규레이션이 이제 신규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성능을 보일 것인가 이것을 예측하게 만드는데 그 예측의 그 기반이 태스크의 특성을 분석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 피처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어떤 공식을 써가지고 메타 피처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 피처 자체를 어떤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피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웜 스타팅, 쉽게 말해서 좀 초기 상태를 이제 최적화하기 쉽도록 빠르게 최적화할 수 있도록 초기 상태를 조절하는 이 웜 스타팅이랑 그다음에 그 메타 피처를 토대로 이제 학습을 조정해주는 메타 모델, 그리고 이 메타 모델과 모험 스타팅을 합쳐서 일종의 파이프라인 신테시스를 만들어내는 이것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 메타 피처를 이렇게 쭉 표로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대표적인 메타 피처의 예시라고 이제 표로 나열을 해놨는데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이제 심플이라고 하는 이 부류는 이게 number of instance, 즉 그 인스턴스의 개수죠. 그런 거랑 피처의 개수, 그다음에 클래스의 개수, number of 뭐 missing value, 빈 값, 그다음에 outlier, 특정 이상치 이런 것들을 이제 카운트를 해놓은 것이 이제 메타 피처다. 이것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태티스티컬 같은 경우에 통계적인 어떤 방법들. 그러면 여기 이제 노멀리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 이론에 관련된 어떤 엔트로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도 이제 측정할 수 있고 이 메타 피처라는 것은 저희가 학습을 실제로 돌려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만 보고 딱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이제 넘버 오브 이렇게 카운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특정 공식에 따라서 데이터만 보고 바로 이제 계산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피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랜드마커스라는 게 있는데 랜드마커스는 이 P가 저희 아마 저번 주에 많이 이야기를 했죠. 퍼포먼스입니다. 이 세타라는 것들이 각각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되는 거고 이 태스크가 T가 되는 것이고 즉 이제 랜드마커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돌려봤던 그 퍼포먼스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들을 과거에 돌려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작은 모델을 빠르게 돌려서 이 랜드마크라는 것을 하나 찍어놓고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놓고 그것도 역시 메타 피처가 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메타 피처라는 것에는 앞서 설명한 모델 이밸류에이션의 일부 개념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이제 이 메타 피처들 사이에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요약하거나 추출하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차원 축소를 시키거나
정기화를 시키거나 같은 그런 처리를 통해서 새로운 메타 피처를 여기서 추가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피처들을 이제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이 메타 피처를 매뉴얼하게 뽑아내는 여러 가지 예시였고요. 그 다음에 러닝 메타 피처 같은 경우에 메타 피처를 생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분들께서 첫 번째 이분들께서는 이제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컨피규레이션 세타 A가 세타 B보다 성능이 좋았는가 나빴는가 하는 것을 0과 1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메타 피처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타가 새로운 new 태스크에 대해서 세타 A가 세타 B보다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기존의 이 태스크에 대한 메타 피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만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했을 때 태스크의 성능 차이를, 여기서는 이제 성능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이진 분류였다면 성능 차이를 예측하도록 하는 어떤 딥러닝 모델을 만든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샤미즈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샤미즈 네트워크의 예시고요. 이 왼쪽에 있는 모델과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 전부 다 웨이트가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서 이제 데이터셋 1을 i를 넣고 데이터셋 j를 넣었을 때의 그 차이를, 그 성능의 차이를 그 기준으로 이것을 학습시켜서 이것을 다시 메타 피처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메타 피처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웜 스타팅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기존 태스크와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그 초기 컨피규레이션, 즉 그 이니셜 값을 결정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서치 방법으로는 새로운 태스크의 메타 피처와 유사한, 여기서 유사하다는 것을 대부분 이제 L1 디스턴스를 활용해서 이제 유사한 값을 뽑아서 K개를 뽑아서 기존 태스크를 선정하고, 다시 그 안에서 가장 유사한 태스크를 뽑아서 그 태스크의 최저값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다시 어떤 공식에 따라서 가장 좋은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서치 방법입니다. 그러면 모델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게이트 모델을 구축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기존 태스크의 유사도의 랭킹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게이트 모델이 다른 것들을 이제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또 예측하듯이, 모델 이밸류에이션에서 예측하듯이 이제 이번에도 모델 그 태스크랑 세타가 주어지면은 이걸 예측을 하되, 대신에 이제 태스크 프로퍼티, 메타 피처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B, C, D, E가 어떤 가지고 있는 메타 피처가 있을 때 그 기존 태스크의 메타 피처만 보고 여기 물음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는 그 퍼포먼스가 되겠죠. 이 퍼포먼스가 얼마가 나올지를 예측하게 하는 건데, 원래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메타 피처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메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 피처 학습을 더욱 강화시켜서 컨피규레이션 추천까지 한 번의 모델에서 추천이 되도록 만들자라는 것이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랭킹, 다시 말해서 컨피규레이션 자체를 이제 태스크를 우리가 찾아서 거기서 뭐 랭킹을 매겨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델 안에서 컨피규레이션 랭킹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은 퍼포먼스 자체를 모델에다가 이제 메타 피처를 넣으면은 퍼포먼스를 예측하도록 만들자. 그러면은 메타 피처를 토대로 퍼포먼스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퍼포먼스 대신에 어떤 실행 시간을 예측해서 실행 시간이 너무 길면은 뭐 그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게이트 모델 계속 나오지만은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예측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메타 모델을 만드는 방법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신테시스, 이것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어떤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스트럭처를 구성을 할 때 메타 피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고요. 옛날 이제 고전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이제 픽스드 스트럭처, 즉 스트럭처를 고정을 시켜놓고
하이퍼 파라미터만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일반적인 과거 그 방법들이었고요. 여기 이제 파이프라인 레코멘데이션부터 약간 이제 나스랑 조금 비슷한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빔 서치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가 가공이 되는 파이프라인을 추천을 해주겠다는 거죠. 빔 서치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 이제 강화학습을 활용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존의 이 메타 모델, 아까 앞선 웜 스타팅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시작을 해서 메타 모델로 이제 좀 더 강화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파이프라인 신테시스까지 발전을 해서 이제 모델의 파이프라인까지도 그 컨피규레이션의 일종의 하나로 넣어서 추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이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모델 이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그 태스크 프로퍼티와는 다르게 과거에 학습시킨 모델 그 자체, 모델과 그 모델의 내부 내부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모델의 구축에 활용하자라고 해서 앞선 것들의 어떤 메타 피처를 뽑아내는 이런 개념이나 뭐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이런 개념과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트랜스퍼 러닝과 메타 러닝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하는 방법과 퓨샷 러닝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프라이어 모델까지 가면은 드디어 처음에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AI가 사람처럼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기존에 학습했던 경험을 토대로 적응하는 것이 이제 그 모델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첫째로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이학습이라고 하는데 어떤 소스 태스크라고 하는 그 태스크가 하나 있고요. 이 소스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시킨 모델을 새로운 태스크에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 자체가 소스 태스크를 뭘로 잡느냐, 새로운 태스크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어서 이제 커널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베이지안 모델이나 그런 클러스터링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요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소스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프리트레이닝 과정과 그다음에 타겟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파인 튜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뭐 예시로서 든 것이 큰 이미지셋, 예를 들어 이미지넷 같은 것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다양한 어떤 예시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다양한 작은 데이터셋 자체가 이 소스 태스크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러닝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소스 태스크와 타겟 태스크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트랜스퍼 러닝의 가장 중요한 그 판단이 될 수 있고요. 메타 러너에게 어떤 특정한 바이어스를 줘서 트랜스퍼 러닝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뒤에 나오겠지만 퓨샷 러닝 같은 이런 방법들도 트랜스퍼 러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그 연구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메타 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 러닝 인 뉴럴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학습에 사용되는 옵티마이저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성능을 개선을 하는데 이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것이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던가 뭐 이런 방법들을 이제 얘네들이 옵티마이저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옵티마이저가 이제 메타 러닝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강화학습을 통해서 어떤 파라미터의 학습률을 조정하거나 뭐 탐색을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강화학습을 활용해서 어떤 메타러닝을 하는 모델을 옵티마이저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학습률을 조정하게 시키거나 아니면 태스크의 그 특징을 판단을 해서 아까 메타러닝이죠. 태스크의 특징을 판단을 해서 스스로 어떤 학습률을 조정하는 어떤 그 옵티마이저를 만들어내거나 그 방법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화학습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럴 아키텍처 서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어떤 옵티마이저가 어떤 모델을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의 일종인데 이 논문이 나온 시점 2018년에서는
아직 어떤 그 서베이를 해서 정립을 할 정도로 이제 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뉴럴 아키텍트 서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발표를 해주셨던 그 3장을 참고를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퓨샷 러닝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메타 러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러닝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K-샵 N-Way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분야인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태스크의 일종이고 어떤 다양한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는 데이터셋 안에서 딱 이제 N개의 클래스를 주고 그 N개의 클래스당 각 K개의 데이터만 활용해서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샷 3웨이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하면은 3웨이 3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사진 한 장 딱 줘놓고 그 사진 3장을 보고 얘가 학습을 해서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 얘를 분류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고전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핸드 엔지니어드 피처라고 해서 이제 직접 어떤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찾아내서 뭐 피처를 찾고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직접 해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수가 너무 적으니까요. 그랬는데 메타러닝 방법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K-샵 N-Way 클래시피케이션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생겨나는데 매치 네트워크 같이 이제 커먼 리프레젠테이션을 해주는 모델을 학습을 해서 그 커먼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일종의 메타 피처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분류를 수행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토타이피컬 네트워크는 각 클래스에 대해서 프로토타입 벡터라고 해서 일종의 클러스터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프로토타입 벡터라는 것을 이제 각 클래스별로 하나 만들어서 이 프로토타입 벡터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 들어오게 되는 테스트 이미지랑 얼마나 유사한가 이것을 확인을 해서 클래스를 분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메타 러너가 직접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는 앞서 언급드린 그런 방법과 메타 러닝인 뉴럴 네트워크 방법과 또 동일한 그런 방법들도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MAML 이렇게 해서 모델 아그노스틱 메타 러닝이라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 이제 메타 그레디언트를 학습시킨 후에 마지막에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 건데 태스크 여러 개에 대해서 막 바꿔가면서 학습을 시키면서 좀 더 제너럴한 모델을 만들고 그 뒤에 파인 튜닝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메타러닝의 일종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미리 학습시킨 결과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메타러닝이다라고 할 수 있고 랩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의 방법과 유사하지만 뭐 개량을 시킨 그런 것들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너럴한 메타러너를 만들고 있는 이런 논문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프라이어 모델 이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논문들을 인용하면서 이 논문들이 어떤 방법들을 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크게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트랜스퍼 러닝과 메타 러닝 인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 퓨샷 러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내용 측면에서는 제가 요약을 하려니까 그렇게 큰 내용이 많지가 않고 이제 많은 논문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비욘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어떤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외에 메타 러닝이 활용되는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로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에서 메타 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 자체가 태스크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얘가 학습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강화학습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굉장히 얘가 선택을 많이 하고 나서 저 뒤에 가야지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미리 보상을 예측하는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메타 RL이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강화학습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그런 메타 RL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액티브 러닝의 프로블럼이 무엇인지를 표현을 하고
보상 등을 미리 예측을 하는 마찬가지 메타 아래를 그대로 응용하는 것이 액티브 러닝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nsity estim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적은 양의 이미지로부터 얘네가 이제 컨셉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 컨셉을 얻어내는 방법이 마치 이제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아까 MAML 앞서 나왔던 이 메타러닝의 모델 아그노스틱 메타러닝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필샷 러닝을 해서 이제 컨셉을 얻어내서 이 density estimation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이제 차원 축소의 분야에서 맨 처음 콜드 스타트 문제, 그러니까 아까 웜 스타트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처음에 이것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스크 정보만 보고 거기서 미리 이제 바이어스 조정을 수행을 하는 메타러너 같은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4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메타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학습에 관한 정보가 계속 스태킹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켰는가, 어떤 모델을 학습시켰는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계속 이제 스택을 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 구축된 모델을 계속 이제 저장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타러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학습 기법들을 계속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오토ML이라고 하는 이제 이 메타러닝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을 조정해서 학습하는 그런 오토ML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메타러닝에 대한 기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오토ML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메타러닝을 활용해야 되고 메타러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학습에 관한 정보와 기존 구축된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합시다. 질문 있을까요? 일단 본문 중에 메타 러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메타 러너는 뭔가요, 이게? 메타러너는 이제 메타러닝을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메타러너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이제 각각의 어떤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것을 수행을 해서 마치 일종의 서로게이트 모델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메타러닝 인 뉴럴 네트워크 같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최종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 모델을 제외하고 이 모델을 컨트롤하는 이 모델의 학습을 컨트롤하는 어떤 메타러닝을 하는 그런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이 굉장히 이제 폭넓어가지고 이게 서베이 논문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들 자체가. 네, 이 논문 자체가 이제 논문 내용이 한 14페이지 되고 이제 논문 인용이 거의 한 16페이지 되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것들을 소개를 하고 나열을 하는 그런 논문인데 저희 발표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할 수가 없다 보니 좀 그 핵심 개념들만 뽑아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넓은 범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네, 혹시 그 메타 러닝이랑 트랜스퍼 러닝의 관계를 좀 명확히 하고 싶은데, 그 트랜스퍼 러닝이 메타 러닝 안에, 메타 러닝이라는 큰 개념 안에 트랜스퍼 러닝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메타 러닝은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뭐랄까, 좀 찾기 쉽게 하는 그러한 웜 스타팅 기준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트랜스퍼러닝은, 모델 자체의 파라미터를
어디서부터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가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메타러닝은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때, 트랜스퍼러닝은 파라미터 최적화 때 약간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정립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건 약간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트랜스퍼 러닝은 좀 더 이제 모델의 내부 파라미터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메타러닝을 정의하기를 과거의 학습 경험을 토대로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를 잘 습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어떤 기존 학습 경험이라는 것 안에 모델의 알고리즘이나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것도 들어가지만 모델의 학습 결과랑 모델 그 자체, 모델의 파라미터 자체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메타 데이터로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메타 학습 안에 메타러닝 안에 트랜스퍼 러닝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논문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제 저도 사실 메타러닝과 트랜스퍼 러닝을 분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따로 추가를 한 것인데, 이제 메타러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습에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학습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인데, 그 메타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메타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모델 그 자체를 활용하는 개념인데, 이제 이분들이 정의하시길 메타데이터 안에 이 모델 산출 결과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프라이어 모델 챕터에서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여기 있는 트랜스퍼 러닝이나 퓨샷 러닝 이런 것들은 이제 프라이어 모델, 기존에 우리가 구축했던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들인데, 이것도 우리는 메타 러닝 안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앞에 두 개와는 살짝 조금 분리되는 그런 개념인데, 결국에는 메타 러닝의 흐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페이지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메타 러닝 이 논문이 제목이 메타 러닝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델 에밸루에이션 여기 챕터 태스크 프로퍼티 그다음에 프라이어리 모델 이 세 개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선 모델 이밸류에이션, 저는 이제 이 뭐 논문 저자가 이제 이거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이렇습니다. 모델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베이직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메타러닝이죠. 가장 베이직하게 어떤 모델의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태스크 프로퍼티는 좀 더 확장을 해서, 거기서 좀 더 확장이 돼서 이제 태스크의 프로퍼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퍼포먼스 예측을 떠나서 이제 실제로 학습 자체를 조금 제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프라이어 모델은 거기서 더 이제 그 나아가서 모델 그 자체까지 전부 다 활용을 해서 메타러닝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완전히 그냥 그 본인들이 어떤 개념적으로 정의를 했던 이제 기존에 학습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잘 적응하는 그 최종적인 형태까지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그러면 이 그림만 딱 봤을 때 그러면 메타 러닝이라고 하는 집합이 이 세 개의 소규모의 그러니까 집합을 포함하는 더 큰 어떤 개념으로 메타 러닝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논문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넘어서 네,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2018년이기 때문에 얼마 뭐 지나지 않았거든요. 1, 2년. 그 메타 러닝이라는 그 용어가 이 페이퍼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가요? 음,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러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 다양한 정의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정의를 요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메타러닝이라는 단어를 이분들이 처음 만들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질문 있을까요? 아까 그 얘기 중에 그 모델 아그노스틱이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애그노스틱. 그게 네. 읽다 보면 논문에서 꽤 나오더라고요. 애그노스틱 이게 이 단어가. 그래서 모델 애그노스틱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플랫폼 애그노스틱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른 논문에 또 디바이스 애그노스틱 뭐 이런 용어들이 꽤 나와요. 이 애그노스틱이라는 여기서 나왔잖아요. 모델 애그노스틱. 이 단어가 그런 찾아보니까 그런 거더라고. 예를 들어 플랫폼 애그노스틱 하면은 플랫폼들이 쭉 여러 개가 있다면 그거와 크게 관계없이 뭔가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애그노스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디바이스 애그노스틱 하면은 디바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관계없이 돌아가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래서 디바이스 애그노스틱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디바이스와 관계없이 잘 범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제너럴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애그노스틱이라는 그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모델 아그노스틱 이렇게 하면 특정 모델에 관계없는 뭐 그런 용도,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될까요? 제가 이 모델 어거너스틱 메타러닝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는 약간 메타 그레디언트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메타 그레디언트라는 것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SDG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이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이제 메타 그레디언트로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를 실제 어떤 하나의 함수로 특정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타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찾아내서 학습을 조정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태스크에 따라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달라질 수 있다. 이 태스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학습을 시키는 것이 모델 어그너스틱 메타러닝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 모델 어그노스틱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 이 메타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이제 메타러너가 그 모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메타 그레디언트를 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음, 그래서 모델이 나중에 와서 모델이 붙고요. 그 전에 메타러너가 메타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내는 방법. 마치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그 공식처럼 메타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함수를 본인들이 도출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모델을 붙여놓으면은 얘가 메타러너가 얘를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모델 어그노스틱이라는 표현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근데 굉장히 저 질문 하나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와서 네, 그 메타 그레디언트를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메타 러너가 있고 그 메타 러너가 만든 어떤 실제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이 그레디언트 베이스로 학습을 진행을 하면 그 그레디언트를 전달받아서 이 메타 러너도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로 학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모델이 네네. 나중에 붙는다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죠. 그러니까 메타러너가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받아서 그 그레디언트를 조정을 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 혹시 아까 메타 러너도 하나의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메타 러너가 하나의 모델인데 그 모델이 혹시 뭐 약간 제너럴한 모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모델의 학습 방법 자체는 좀 제너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모델 아그노스틱 메타러닝이라는 것을 처음 발표를 했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이제 인풋이 그레디언트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하나 있고 이 모델의 그레디언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것을 이제 조정해서 실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것들을 메타 러너로서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어, 제가 추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추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감사합니다. 찾아보시죠. 예. 근데 여기 장표에 31페이지에 보면요. 31페이지 장표가 원래 퓨샷 러닝이잖아요. 퓨샷 네. 러닝. 거기에 그 안쪽에 지금 메타 러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 30페이지는 이 전 페이지 보면 하나가 메타 러닝 이거거든요. 네. 그 여기서 나오는 메타 러닝 요거와 31페이지에서 지금 얘기한 요 메타 러닝 요 새로 또 썼는데 이게 네. 다른 건가요? 이게 네. 이것은 이제 제가 고전적 방법과 메타러닝을 비교하기 위해서 따로 떼놓은 것이고요. 이제 고전적 방법은 이제 퓨샷 러닝이라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전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직접 피처를 이제 정의를 해서 했는데, 메타러닝을 활용하는 방법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요즘 퓨션러닝 공부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네가 데이터가 적잖아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이러한 클래스에는, 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눈, 코, 입이 있으니까, 이러한 피처들을 뽑으면은 더 잘 구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핸드 엔지니어드 피처를 썼는데, 근데 최근에 쓰는 방법들은 저 매칭 네트워크가 사실은 좀 지금 현대적인 그 피션 러닝의 프레임워크를 만든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레인 단계부터 이제 그 퓨샷 태스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1000개 라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n 웨이니까 n 개만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씩만 그 데이터를 배치로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얘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자체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치마다 라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배치에서는 뭐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문제였다. 그럼 두 번째 배치에서는 뭐 새랑 사자를 구분하는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지니까 나중에는 새로운 라벨이 들어오더라도 잘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태스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제 메타 러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퓨샷 러닝 할 때 메타 러닝 방법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네네. 형태. 음, 우리 이제 하다 보니 뭐 읽다 보면 논문 원샷, 제로샷부터 나오잖아요. 제로샷, 원샷, 투샷, 퓨샷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용어 자체가 사실은 학습 데이터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 퓨샷은 작다, 샷이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여기서 이제 영어로 봤을 K샷 때. N웨이 클래시피케이션,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샷이라고 하면 이 K가 1인 거고요. 클래스당 이미지를 하나만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퓨샷은 클래스당 이미지를 조금만 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로샷은 이제 아예 클래스가 뭔지 설명을 안 해주고 이제 니네가 분류를 해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 뭐 컨셉추얼한 거 또 계속 뭐 시간 있으니까 또 생각나면 또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한 10분 정도 오버했는데요. 다음 넥스트 할까요?